자, 오늘은 이제 전기와 자기, 단원이 이제 끝나고, 한 단원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원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이고,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 준비됐나?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꼭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 문제는 정전기 유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정전기 유도는 정전기 유도는 뭐가 생각나야 되지? 일단 대전체가 있어야 돼. 대전체도 뭔지 생각해야 되겠죠? 전하를 띠는 물체입니다. 대전체,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전되지 않는 금속 막대에 가까이 가져옵니다. 대전되지 않는 금속 막대에 왔어. 자, 그러면 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가 대전체 때문에 정전기가, 다시 얘기할게. 대전되지 않은 막대는 대전체 때문에 정전기가 유도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바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반대 전하가 유도가 되고, 대전체와 먼 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전하가 유도가 된다. 이거지. 이게 정전기 유도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처럼 대전된 풍선 옆에 금속 막대에 대전체 A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풍선이 뒤로 밀려났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줄을 칩시다. 대전체 A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풍선이 뒤로 밀려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풍선은 지금 플러스로 돼 있지. 그럼 바로 C가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C가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정전기 유도를 배웠으면 B는 마이너스. 그러면 A는 뭐가죠? B와 A는 서로 반대 전하가 유도가 되어야 하므로 A는 플러스가 유도가 된 거지. 자, 그럼 적어볼게. 다시 한번. 풍선이 플러스라고 그림에 나오지. 그래서 C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자연스럽게 A는 플러스입니다. 필기하시고 보기 1번부터 보자. A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체다.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고치고. 금속 막대 전체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아닙니다. C와 B가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죠? 그러면 3번도 아니죠. 금속 막대 전체는 마이너스 아닙니다. 금속 막대는 전자는 B 쪽으로 이동한다. 자, 정전기 유도에서 왜 전하의 분포가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바로 전자의 이동 때문입니다. 전자가 이동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을까? 바로 C에서 B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기 4번은 맞나요? 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5번은 어디 틀렸나 보자. 금속막대 C는 C 쪽으로 전자를 얻어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금속막대 C 쪽은 플러스 전자를 잃어.
자, 여기 이렇게 고쳐보자. 전자를 잃어. 플러스로 대전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이제 8번 문제를 갔어요. 8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찾았나요? 8번 문제는 검정기 관련 문제야. 검정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를 검사하는 장치. 그럼 검정기는요, 어떤 명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검정기의 명칭. 제일 위에 동그란 판, 요거 뭐죠? 금속판. 자, 그 다음에 여기 막대가 있죠? 무슨, 요 이름 뭐지? 금속 막대. 아래쪽에 박이 있습니다. 요 박은 금속박. 요게 검정기죠? 선생님이 이 검정기를 설명할 때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 뭔지 기억나나? 자, 첫 번째. 바로 대전 여부 조사입니다. 첫 번째, 대전 여부 조사. 대전이 되었나, 되지 않았나 조사가 가능하다. 대전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요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지는 건 대전된 거. 금속박이 벌어지지 않으면 대전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조사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할 수 있냐니까, 대전된 물체라면 전하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다. 전하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가 많으면 금속박이 많이 쫙 벌어지고, 전하가 적으면 금속박이 조금 벌어진다. 이거 너무 적게 벌어졌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알 수 있냐니까, 자, 세 번째, 전하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 이거는 어떻게 판단이 가능하냐? 먼저 검정기를 다시 설명할게요. 먼저 검정기를 대전부터 시켜야 돼. 자, 검정기 대전 어떻게 한다 했지? 일단 대전열에 의해서 털가죽, 플라스틱 이렇게 마찰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멍규실 플라스틱 마찰을 시켜서 대전열에 의해서 마찰시키면 우리가 전하를 잃고 오름을 알고 이 대전된 물체가 무슨 전기를 띠는지, 무슨 전하를 띠는지 알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대전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대전체를 검정기에 가까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검정기 안에서는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잘 안 보였네. 올릴게요. 자, 이 검정기 안에서는 무슨 현상?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이렇게 되겠지? 위쪽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이 전자는 어디서 온다? 금속박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금속박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전하를 띠겠네요. 그래서 벌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가져갑니다.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 손톱. 자, 그러면 전자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손가락에서 전자들이 타고 내려옵니다. 옆에 건 첫 번째 거, 옆에 건 두 번째 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검정기가 금속박이 오므라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우면 최종적으로 검정기가 대전이 됩니다.
자, 지금은 뭘로 대전되냐니까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이 되어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전하의 종류를 확인 가능한데 자, 두 가지가 되겠지. 첫 번째, 대전체와 같은, 이게 중요합니다. 대전체와 같은 전하가 오면 그러면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전체와 반대 전하가 오면 금속박이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든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금속박이 오므라들면 대전체와 반대 전하가 맞구나. 잠깐만. 쌤이 틀린 부분이 있네. 대전체가 아니라, 이거 고칠게요. 쏘리. 검정기와 반대 전하가 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검정기와 같은 전하가 오면, 다시 설명할게. 검정기와 같은 전하가 오면 금속박이 벌어지고, 자, 검정기와 대전체가 반대 전환하면, 자, 한번 설명했죠? 검정기와 대전체가 반대 전환하면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실수를 했네. 자, 8번 문제.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자, 검정기와 대전체가 같은 전하면 금속박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지? 벌어진다고 배웠잖아. 일단 여기 필기 하나 하자. 검정기와 대전체가 같은 전함으로 금속박은 벌어진다.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실수했던 부분이죠. 자, 꼭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면서 8번 문제 계속 봅시다. 보기 1번, 금속박은 더 벌어진다. 맞나요? 벌써 정답 나왔네.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11번 문제를 찾아보세요. 11번 문제 찾았나? 오케이. 찾았으면 시작을 합시다. 그림은 전선 속에 원자핵과 자유전자의 모형을 나타냈다. 요거는 전류군요. 그러면 선생님이 전류와 관련돼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전류. 요거 뭐라고 배웠더라? 전하의 흐름이라고는 선생님은 설명을 했어. 재미난 게 있었어. 이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 실제 구리 도선에서는 이 자유전자의 흐름이었거든. 근데 이 자유전자의 흐르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아니었어. 자유전자는 이렇게 흘러가면 전류는 어떻게 흘렀더라? 반대 방향으로 흘렀더라. 요거 기억나나요? 전하의 흐르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였다. 근데 이게 전기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건전지와 전선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도선 속의 자유전자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가 전지와 전선들이 연결이 되면 바로 전자는 마이너스, 전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전지 플러스 극으로 가고, 이게 바로 전하의 흐름이지. 그러면 전류는 반대 방향,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요거 일단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단위를 뭘 썼죠? 단위는 A라고 하고 암페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문자로 우리가 I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 계속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 속 전선 속 원자핵과 자유전자의 모형을 나타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전선 속의 핵의 이동하면, 선생님이 전자의 이동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요거는 틀렸다. 2번,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 뭘 살펴야 되겠지? 일단 전자의 흐르는 방향을 살펴봅시다. 전자는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네요. 아니네. 아닙니다. 이거 잘 보면 전자가 일로 가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거 있지. 그래서 전자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관찰 잘해야 돼요. 보세요.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핵은 나오자마자 X 칩시다. 핵이 이동한다는 말은 절대 한 적이 없어요.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전류가 안 흘러요. 자, 만약 많은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이죠. 전자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전류는 왼쪽으로 흐른다. 이 말 맞네요.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얼핏 보면 몇 개만 보고 전류가 흐른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 이런 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자요. 자, 다음 문제는 15번, 18번입니다. 이제 전류계와 전압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죠. 그리고 전류계는 이제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전류계는 기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전류계 하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극은 연결하는 단자가 3개가 있어요. 플러스 극은 연결하는 단자가 하나입니다. 만약 플러스 여기와 여기에 연결됐다. 마이너스는 50mA, 그 다음에 플러스는 그냥 플러스에 연결됐다. 이렇게 되면 측정 가능한 범위가 0에서 50mA예요. 너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면 요 바늘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시계 방향으로 가야지 정상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면 반대쪽으로 간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15번 문제 바로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전구, 스위치, 전지를 연결한 회로에 전류계를 연결하여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려고 한다. 가에서 다에 들어갈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전류계는 플러스 단자는 회로 어디에 연결한다? 기역 부분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왜냐? 건전지 이렇게 돼 있지? 긴 거는 플러스, 짧은 거는 마이너스거든. 플러스하고 연결되는 게 기역이라서 기역은 플러스하고 연결됩니다. 계속 읽을게요. 만약 반대로 연결하면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류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실험할 때에는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들 중에 땡땡에 먼저 연결해야 된다.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값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값은 5A예요. 그래서 5A에 가장 먼저 연결을 해야 돼요. 나는 5A. 그래야 흐르는 전류가 새더라도 고장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류계는 다로 연결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했죠? 직렬 연결. 자, 직렬 연결 어떻게 하는 거죠? 전류계, 그다음에 건전지, 그리고 저항 이렇게 한 선으로 쭉 연결을 해야 됩니다. 요게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가나다 다 찾았네요. 가나다가 다 나온 거 한번 찾아봅시다.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5A 직렬.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바로 전압계 18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18번. 가와 라 중에 전압계와 전류계를 옳게 연결한 회로와 다음 전압계에 나타난 전압의 크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압계는 뭘 측정하는 장치지?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 자, 전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할까요? 전압. 전압은 문자로 V라고 썼어. 그리고 잠시만 안 보이네요. 다시 할게요. 전압은 V라고 썼고요. 이 전압은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요게 전압이었어. 전압이 있어야지 전류가 흐르지. 그리고 전압을 측정하는 것은 전압계인데 전압계는 일단 전류계와 반대로 병렬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전압의 병렬로 연결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압계도 마이너스 단자는 3개가 있어요. 전압을 모른다면 가장 큰 전압, 요거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전압을 모른다면 가장 큰 전압 단자를 연결하면 되고요. 차례차례 내려오면 됩니다. 전압계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면 왼쪽으로 돌아요. 그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상적으로 연결하시고 다시 연결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눈금을 읽을 때는 어디와 연결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 지금 여기는 15V와 연결됐죠? 그래서 15V와 연결됐기 때문에 0, 5, 10, 15 요 숫자들 사이에서 바늘이 가리키는 곳을 읽어야 됩니다. 보니까 7.5, 약 8 정도 되겠네요. 8이나 9, 약 9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9V. 자, 먼저 이 문제에서 전류계와 전압계가 제대로 연결된 것부터 찾아봅시다.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병렬.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입니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도 중요하죠? 첫 번째, 플러스 단자 제대로 연결됐네요. 그 다음에, 근데 전압계는 병렬 연결되는데 병렬이 아니네요. 틀렸어요. 나도 전압계가 병렬이 아니라서 틀렸습니다. 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됐네요. 틀렸어요. 나는 플러스 연결됐고, 전류계 직렬 연결됐고, 전압계 병렬 연결되었네요. 그래서 나가 올바르게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바늘이 가리키는 것을 읽어보면 15V에 연결됐다. 맞죠? 그래서 위에 있는 0, 5, 10, 15에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약 9V가 되겠네요. 그래서 라 9V 찾아보면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전기 저항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3번 문제 빨리 찾아주세요. 페이지 넘겨서 23번 문제를 찾아주세요. 준비됐나요?
먼저 전기 저항, 저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항. 자, 앞서 전압은 이제 전류를 회귀하는 능력, 문자로 V라고 썼고 단위는 볼트죠. 이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적어봅시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 자, 단위는 뭘 쓰냐니까, 단위, 요거 이제 그리스어의 오메가입니다.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죠. 저항은 왜 생기냐니까, 우리가, 도선 안에는 원자 핵하고, 핵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들이 있죠. 이 전자들의 흐름이 바로 전류인데, 전자들이 흐르면서 원자 핵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깜짝색으로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원자 핵입니다. 충돌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죠. 그래서 저항은 물질마다 다르죠. 그리고 저항은 길이하고, 자, 길이가 길면 저항이 길어집니다. 저항은 문자 R이고요. 길이, 도선의 길이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도선의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진다. 그 다음에 저항은 도선의 면적하고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2배, 3배 된다. 저항이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된다. 비례, 반비례. 자, 이제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전기대항의 설명이 옳지 않은 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다르죠? 왜냐? 바로 원자 핵의 배치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3번,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전기저항이 커진다. 맞죠? 도선의 길이가 2배, 3배 커지면 전기저항이 2배, 3배 커집니다. 4번, 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전기저항이 커진다. 안타깝죠?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지? 도선의 굵기가, 그러니까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작아진다.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요거는 작아진다고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여 생긴다. 바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이유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했지? 원자의 배치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횟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기저항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26번, 27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27번 빨리 찾아주세요. (26번) 27번은 옴의 법칙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옴의 법칙은 전류, 전압, 전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전류, 전압, 저항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 옴의 법칙입니다. 선생님이 옴의 법칙 설명하면 요 벌레를 하나 기억하라 했던 거 기억나나? 자, 벌레가 어떻게 됐지? V는 IR 이렇게 그려졌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그러면 이런 관계도 생각해 봅시다. 전압이 일정하면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 전류가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는 관계. 기억나나요?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가 커지면 저항이 작아진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전류와 저항은 이런 반비례하는 관계. 그 다음에 전류가 일정하면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선생님 설명할 때.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래프를 그렸냐니까 저항이 일정하다면 전류와 전압은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자, 전압이 일정하다면 저항이 일정하다면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는 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그리면, 자, 잠시 이쪽에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까? 전류와 전압,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 요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는 바로 저항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자, 26번 위의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그래프는 종류가 다른 두 금속에 걸린 전압과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냈다. 단, 두 금속의 길이와 단면적은 같다. 전압이 일정할 때 금속 AB의 저항은 각각 얼마인가? 자, 우리 한번 저항 R은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R은 I분의 V잖아. 그래서 자, A의 저항은 A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 A에 흐르는 전류 0.6A. 선생님 600 적혔는데요? 암페어 단위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압 3V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전압 3V일 때 전류가 300mA이기 때문에 0.3A. 자, 그러면 A부터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A부터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5ohm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얼마가 되죠? 10ohm이 됩니다. 그래서 5ohm하고 10ohm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6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바로 문제로 갑시다. 자, 27번 문제 여기 있죠? 보이나요? 여러분들 책도 좀 보세요. 책. 그래프를 보고 분석한 결과가 옳은 것은 1번 기울기는 저항을 나타낸다. 기울기는 미안하지만 저항은 아니에요. 기울기가 저항이 되려면 전류가 X축, 전압은 Y축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울기가 저항이 됩니다. 일정한 전압에서 B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 일정한 전압에서는 A에 더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위에 보면 A가 같은 전압인데 A에 0.6A 흘렀죠? 그래서 A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저항과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전류의 세기와 전압은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했지. 반비례하는 관계잖아.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 I하고 R은 이런 관계로 고쳐줘야 됩니다. 반비례입니다. 금속 B 내부에서 전자와 원자들의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난다. 금속 B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자와 원자들의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요거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만약 두 금속의 같은 성분, 같은 굵기라면 금속 A가 더 길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금속 A가 저항이 더 작죠. 그래서 더 짧다.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네요. 더 짧다.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33번, 35번 문제를 풀 거예요. 자, 33번부터 한번 봅시다. 33번 문제. 전구의 밝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전구의 밝기는 전류가 많이 흐르거나 전압이 크면 밝다라고 했어. 그리고 전구의 밝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비교를 해볼까요? 자, 전구가 직렬 연결됐을 때와 전구를 직렬 연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구를 병렬 연결했을 때, 요때 밝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은 종구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전지에 연결되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결과로 보면 전구의 밝기는 병렬 연결되었을 때가 더 밝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하니까 병렬 연결을 하면요. 자, 건전지의 전압이 똑같이 걸립니다. 만약 건전지의 전압이 3V라면 이 전구에도 3V, 여기에도 3V가 걸려요. 근데 여기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건전지의 전압이 3V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1.5V, 절반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여기 1.5V 이렇게 걸려요. 자, 그리고 저항이 만약 이제 1옴이라면 전부 다 꼬마 전구의 저항이 1옴이라면 보세요. 전류가 여기 얼마 흐르겠죠? 여기부터 해볼까요? 여기. 자, 여기 전류가 얼마 흐를까요? 3A 흐릅니다. 여기도 3A. 전류가 많이 흐르네요. 이쪽은요? 1.5A 흘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5A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전구에는 전압이 1.5, 전류가 1.5A. 이쪽 전구들한테는 전압 3V, 전류 3A. 전류 전압이 많이 흐르죠. 그래서 병렬 연결한 곳에 꼬마 전구들이 더 밝아집니다. 직렬 연결함보다. 이걸 기억하셔야 하고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그림과 같이 니크롬선 건전지 전구를 연결하고 전구의 밝기를 관찰하였다. 전구의 밝기를 더 밝게 하기 위한 방법. 선생님이 뭐라 했지? 전류가 많이 흐르면 밝다 했잖아.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전압을 높여야 돼.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거든. 그래서 전압을 높인다. 그 말이 있나 볼까? 1번 건전지와 전구의 위치를 바꾼다. 전혀 밝아지지 않습니다. 니크롬선과 전구의 위치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길이는 짧고 굵기는 굵은 니크롬선을 바꾸면 자, 저항이 작아집니다.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잖아. 그래서 전류가 커져요. 그러면 전구 밝아지겠네요? 33번에 일단 정답은 찾았네요. 선생님 이제 정답은 3번 찾았고요. 자, 4번은 왜 틀렸는지 볼까? 길이는 길고 굵기가 가능. 저항이 커져요.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5번은 어디가 틀렸나 보자. 길이도 길고 굵기는 그대로고 이것도 저항이 커지거든요. 전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정답 3번입니다. 자, 바로 35번으로 가봅시다. 35번은 저항의 직렬 연결된 겁니다. 우리 저항의 직렬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저항의 직렬을 정리를 한번 합시다. 자, 일단 저항의 직렬 연결됐다. 저항 A와 B가 직렬 연결됐다. 우리 첫 번째, 전류의 세기를 한번 생각합시다.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 선생님이 전하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면서 전류의 세기는 똑같다는 거 기억나나요? 이거 외우세요, 그냥. 암기. 전체 전류하고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체 저항 어떻게 계산하죠? 전체 저항은 그냥 요 저항이 R1, 요 저항이 R2라면 더해주면 되죠? R1 더하기 R2를 해주면 전체 저항, 다른 말로 하면 합성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전체,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자, 보세요. I는, 요 R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I분의 V,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 V1. 그 다음에 요거는 I분의 V2가 돼요. 그러면 전체 전류분의 V가 됩니다. 전체 전압. 잠깐만. I는 전부 다 같으니까 사라지고 남는 거 뭐지? 자, V1, R1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V2, R2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두 가지를 더하면 전체 전압 V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 전압의 비는 바로 저항의 비하고 똑같다. 이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저항을 직렬 연결하였다. A의 저항은 1옴. 문제에다 이렇게 적는 것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적으세요, 이렇게. B의 저항은 3옴. 자, 12V. 문제 안 적혀 있으면 이렇게 적은 것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니까 빨리 적으세요. 적었나요? 자, 문제를 계속 읽을게요. 문제 계속 읽을게요. 저항 A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자, 그러면 우리 A나 B는 똑같은 전류가 흐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합시다. 전체 저항을 빨리 찾을 수가 있죠. 4옴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분자에 적고 저항을 분모에 적으면 바로 전류값이 나오죠. 3A. 옴의 법칙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이 3A는 어디에 흐르는 전류가 되죠? A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는 3A, 3A, 3A. 자, 그 다음에 A에 걸리는 전압은 이라고 했는데, A에 걸리는 전압은, 자, 전류 3A 곱하기 1옴 해서 3V가 되겠네요. 그래서 3V.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저항의 병렬 연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39번, 45번. 자, 39번 빨리 찾아서 펴세요. 자, 39번 펴고 나면 저항의 병렬 연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저항의 병렬 연결. 요렇게 연결된 걸 얘기하겠지? 그리고 전지에 이렇게 연결된 걸 저항의 병렬 연결이죠. 맞나요? 자, 위에 있는 저항을 R1, 아래에 있는 저항을 R2라면 첫 번째 우리 뭘 생각하냐 하니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R1과 R2에 걸리는 전압. 바로 이제 요거 외우세요. 건전지 전압하고 똑같습니다. R2에 걸리는 전압 V2, R1에 걸리는 전압 V1 하면 똑같아요. 이거 이제 외우도록 합시다. 직렬은 뭐가 똑같다? 흐르는 전류가 똑같고, 병렬은 전압이 똑같이 걸린다. 요걸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뭘 생각하느냐니까, 두 번째, R1에 흐르는 전류, I1, R2에 흐르는 전류, I2. 요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전류라는 것은 전체 전류가 I가 흘러와요. 그러면 여기서 나누어서 흘러가잖아. I1, I2로 나누어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I1 더하기 I2가 됩니다. 요것도 전하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전류는 물의 흐름, 자, 위쪽으로 I1만큼 흐르면 아래쪽에는 I2.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전체 전류와 똑같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 전체 저항을 한번 계산해볼까? 합성 저항. 저항을 계산해보자. 합해보자. 자, 어떻게 하냐니까, 요거 I는 R분의 V잖아.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입니다. I1은 R1 분의 전체 전압. 왜 V1 안 써요? 어차피 똑같잖아. 더하기 R2는 이렇게 되겠죠. VV가 사라지네. 그래서 요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R분의 1. 전체 저항의 역수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요 식이 만들어집니다. 잘 안 보였네. 자, 당겨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항이 병렬 연결됐을 때 요거 알아야 돼요.
바로 전류의 B는 저항의 역습입니다. 우리는 앞서 저항과 전류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 전류가 커지면 저항이 작아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요 관계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I1 대 I2는요, R1분의 1 대 R2분의 1,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3옴과 6옴의 두 저항을 연결하고 6V의 전압을 걸어준 전기 회로다. 문제가 안 보였네. 다시 좀 내려서 3옴과 6옴을 두 저항이 연결하고 6V에 열어줬다. 그림에 적혀 있기 때문에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3옴에 걸리는 전압은 2V다. 틀렸죠? 6V입니다.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6옴에 걸리는 전압은 6V다. 맞죠? 6옴에 걸리는 전류는 6옴에 흐르는 전류는 흐르는이 좀 더 옳은 표현입니다. 흐르는 전류는 2A다. 6옴에 흐르는 게 6옴에 6V잖아. I는 R분의 V. R이 6옴, V는 6V. 그래서 6옴에 흐르는 전류는 1A. 맞습니다. 저항을 병렬 연결했다. 맞죠? 그래서 나, 다, 라가 정답입니다. 39번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바로 45번으로 가봅시다. 45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1만 닫으면 전류계에서는 A2의 전류가 S1만 닫으면 전류계에서는 2A A2가 아니라 쌤 잘못 읽었지? 2A의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에 이렇게 안 적혀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라 했어. 그 다음에 스위치 S2만 닫았을 때 S2만 닫았을 때는 3A의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스위치 S1과 S2를 모두 닫았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1만 닫혔을 때는 보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12V 그 다음에 R1이 2A가 나온다는 뜻. 그러면 R1은 몇 옴이 되겠지? R1은 6옴이 되겠네요. 계산이 됩니까? 그 다음에 S2만 닿았을 때 3A라는 뜻은 R2분의 12V. 선생님 근데 12V 계속 쓰지? 어차피 병렬 연결이니까. 그러면 3A 하면 R2는요, 얼마가 되죠? 4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두 개를 모두 닫았다. 두 개를 모두 닫았다. 그러면, 방법이 이제 다양한데, 그냥 정석대로 한번 해볼까? 두 개를 모두 닫으면 합성저항부터 계산합시다. 첫 번째 합성저항. 자,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래서 24분의 10이 되겠네요. 근데 24분의 10이 아니지? 역수치에서 10분의 24. 그래서 2.4옴이 합성 저항입니다. 전체 저항. 전체 저항 알면요. 그 다음에 전류를 계산해야지. I는 R분의 V. 자,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2.4옴 분의 전압이 12V.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120이 되고 24가 됩니다. 맞죠? 120에 24. 그러면 이제 나누어 보면 요거는 5가 나오지? 5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사실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쉽게 풀어요?
자, 보세요. 여기 12V, 여기 12V는 안 변해요. 그러면 이 저항도 안 변하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3A 지나가잖아. 2A 지나가잖아. 분명히 다 같이 연결하면 3A 더하기 2, 여기는 5A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5A.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쉽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 생기는 자기장을 한번 생각을 합시다. I는 전류. 그러면 요거는 자, 살짝 위로 올려서 판때기가 이렇게 꼬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자. 이렇게. 그다음에 전선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한다? 오른손. 자, 오른손 투입. 엄지손가락은 어디에 맞춰줘요? 전류와 맞춰주고 내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 되잖아. 기억나나? 그러면 자기장은 선생님이 이제 검정색 펜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되겠지. 자, 선생님이 여기 이제 요 검정색 펜 요거는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면서 전자기력 선이 되겠죠? 이 전자기력 선들은 어떻게 그려진다고 배웠노? 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을 이렇게 놓았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전자기력 선을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빨간색은 N극, 파란색은 S극입니다.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자기력을 세게 하려면 전류가 세면 되고요. 전류가 세면 자기력 세져요.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가 이제 좀 도선의 길이는 괜히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전류가 세면 자기력이 세진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선하고 멀어지면 자기력은 약해집니다. 그런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도선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형도선. 자, 전선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원형도선. 자, 여기에다 이렇게 판때기를 이렇게 꽂아요. 자, 원래 탁탁탁탁탁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겠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때는 오른손이 들어갑니다. 내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주고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을 검정색 펜으로 표현해 볼게. 자, 여기 이 종이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나침반을 놨을 때 모습도 생각을 해볼까요?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나침반을 놨을 때 모습.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쪽도 몇 군데 나침반을 놔보죠. 자, 그러면 먼저 가운데는요, 자기력선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겠지? 빨간색은 N극, 파란색은 S극입니다. S극, N극. 자, 요 바깥쪽은 방금 그렸던 거와 반대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나침반이 이렇게 돼요. 자, 이쪽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나침반이 이렇게 되고, 이쪽은요? 이쪽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S극이고 여기 N극이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원형 도선은 이제 요 반지름이 이제 커지면 요 가운데 자기장이 약해져요. 그리고 전류가 세면 자기장이 커집니다. 요건 이제 전류겠지? 그런 문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위에 풀어볼까? 자, 여기부터 갑시다. 그림과 같이 자침이 직선, 다시 할게요. 문제가 안 보였죠? 자, 48번 문제 갑니다. 시작. 그림과 같이 자침이 직선 전선 앞에 놓여 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자침은 북쪽을 가리켰다. 전류가 A에서 B로 흐를 때, 자, 전류의 방향이 표시가 안 됐잖아. 표시하는 거 정석입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책을 너무 깨끗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지 깨끗하게 보는 거 뭐 천재 아닌 이상은 그러지 마세요. 자, A에서 B로 이제 전류가 흘렀죠. 나침반의 N극의 방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오른손 투입. 자, 전류의 방향 맞춰주고요. 전류의 방향 아래쪽. 네 손가락은 감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자, 요렇게 오른손 들어가고 나서 오른손 빼고 나면 방금 했던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해줘야 돼. 요렇게 이제 되겠지?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겠네. 자기력선이 그렇게 된다는 뜻은, 여기 나침반이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찾아봅시다. 이거 몇 번입니까? 요거 이제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4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49번 갑시다. 그림과 같이 원형 도선에 장치하고 표시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세 군데에 놓여진 나침반의 N극이 각각 가리키는 방향을 옳게 한 것은, 자, 아래가하고 전류가 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네 손가락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오른손 투입, 네 손가락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하늘 쪽으로 간 거죠? 그러면 우리 전자기력선을 그려봅시다.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가운데 나침반은 어떻게 되지?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일단 S N극이 앞이네요. 앞에 N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나침반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N극이 뒤에 있네요. 사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 N극이 뒤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뒤, 앞, D가 정답이네. 뒤, 앞, D를 한번 찾아볼까요? 뒤, 앞, D, 뒤, 앞, D, 뒤, 앞, D.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 52번 문제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코일, 솔레노이드입니다. 일단 이 솔레노이드는 이제 감은 얼마나 빽빽하게 감느냐, 감은 횟수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한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철심을 넣으면 전자석이 돼요. 그러면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관련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먼저 코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 코일을 그려보자. 뒤로 가는 부분은 점선으로, 앞으로 나오는 부분은 실선으로. 자, 이렇게 코일을 그렸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고 합시다. 전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분석하라 했지? 먼저 전류가 흐르는 방법,
앞쪽에 보이는 코일, 점선 부분에 표시하는 보이는 코일 쪽에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이 들어가요. 이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맞춰줘야 되겠지? 자, 손톱이 요 화살표 방향으로 돼야 됩니다. 손톱, 이렇게 손톱 방향, 요렇게. 그럼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이제 자석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죠. 자기장의 방향. 자기력선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나오는 게 바로 자석의 N극이 되겠지? 자, 그리고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자석의 S극이 됩니다. S극, N극. 맞죠? 자, 나침반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 여기에 이제 나침반을 놨어요. 자, 여기에 나침반을 놨다. 그러면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그려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침반이 됩니다. S. 자, 이쪽에는 어떻게 되죠? 이쪽에는 여기 놔둘까요? 여기에 나침반을 놨다. 그러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S극, N극. 가운데 나침반 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가운데에 나침반 놨다. 그러면 자, 자기력선이 S에서 N극이거든요. 여기 이제 자석 안에서 자기력선은 S에서 N극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됩니다. 코일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돼요. N극, 나침반이 S극 이렇게 되고. 자, 우리 코일 바깥쪽에 이제 나침반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볼까? 여기 코일 나침반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렸던 N극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이제 코일이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전류 I가 흐르는 원형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 근데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이런 문제 풀 때 요런 거 연습하세요. 앞에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맞지? 이번에 전류가 어떻게 흘러? 요렇게 흐르겠지? 자, 요번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N극 맞지? 요 하나의 자석이 된다면 요쪽에 N극이고 요쪽에 S극 되는 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라. 그러면 코일의 세기를 크게 하려면 코일의 가문수를 많이 감아야 돼. 가문수를 변화시키고 코일을 반대 방향 감는 거는 상관없어요. 코일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할 수 있습니다. 적게 하면 약하게 되겠죠? 코일을 흐르는 전류 방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역하고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다 했네요. 이제 다 했어요. 자, 숙제는 안 풀었던 문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분명히 이제 선생님 반 학생들밖에 없어요. 안 풀었던 문제를 다 풀고, 자, 우리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또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피드백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숙제 안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오늘 강의 끝!